오영수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팔푼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름 석자를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몇몇은 그를 그냥 영수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피하거나 웃으며 지나쳤습니다. 오전 9시 무렵 그는 낡은 슬리퍼를 끌며 동네 슈퍼로 향했습니다. 헐렁한 트레이닝복과 바렛 모자는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고 그의 손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슈퍼 앞 평상에 털썩 앉아 음료수를 하나 까서 마셨습니다. 한 손엔 음료수 캔, 다른 손엔 펜을 쥐고 노트 위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몇 마디 중얼거리는 말들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꽃잎은 날리고 그 아래에서 기다렸어. 아니, 그건 너무 진부한가. 그의 말은 문장이 되지 못한 채 흩어졌습니다. 슈퍼 주인 아줌마가 문을 열고 나와 소리쳤습니다. 영수 씨, 오늘도 혼잣말 하시네. 이제 좀 정신 차려요. 영수는 쑥스럽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슈퍼 안으로 들어가 500원짜리 과자 하나를 샀고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정확히 값을 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누군가 보기엔 평범한 일상일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그를 달리 보았습니다. 누가 물으면 글쎄,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군대 다녀온 후부터 좀 이상해졌지라고 말하는 동네 어르신도 있었고 아예 정상이 아니야. 눈빛바라며 수군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수는 마을 언덕 너머의 공터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느티나무가 자리한 그곳은 마을 아이들에겐 숨바꼭질 놀이터였고 영수에겐 하나뿐인 글쓰기 장소였습니다. 낡은 나무 벤치에 앉은 그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잉크 자국이 번진 글씨들, 손때 묻은 종이, 삐뚤어진 문장들. 이 노트에는 수년간 써온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바람에 날린 꽃잎 몇 장이 앉았고 그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누가 보면 허공에 대고 웃는 팔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영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안의 이야기가 지금 막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저녁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는 베스트셀러 나무 아래의 시간의 익명 작가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의 마지막 질문에 작가는 이렇게 답했죠. 나는 지금 조용한 시골에서 나무를 보며 다음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멍하니 바라보던 방송국 PD 한소진은 정적 속에서 홀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꼭 누군가랑 닮았는데요. 한소진 PD는 인터뷰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작가의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그 어투엔 어딘가 모르게 시골 특유의 정서와 여운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조용한 시골에서 나무를 보며 소진은 그 말에 사로잡혔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렸고 예전에 지방 촬영을 나갔을 때 그 시골 마을에서 봤던 이상한 남자 하나가 문득 떠올랐죠. 그 아저씨. 늘 노트를 들고 다녔던 그 사람. 며칠 뒤 소진은 짐을 싸서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시에선 보기 드문 푸른 논과 낡은 지붕들 사이로 차가 지나갔고 마을 어귀의 버스 정류장엔 여전히 팔푼이 오영수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진은 조심스럽게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복장, 노트와 펜, 그리고 허공을 응시하는 눈빛. 사람들은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는 그들 틈에서 외롭지도 않은 듯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진은 일부러 마을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연을 가장했지만 사실은 계획된 위치였죠. 그녀는 몰래 준비한 카메라를 가방 속에 숨겨놓고 카페 한쪽에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영수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카페 주인과 인사를 나누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는 종이 위에 천천히 펜을 움직였고 가끔씩 고개를 갸웃하거나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소진은 그의 손놀림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몇 번을 보고 또 보고 메모를 하고 결국 영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다가가 남겨진 종이를 훔쳐보았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스치는 오후. 기다림은 고요하지만 결코 정지된 시간이 아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소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나무 아래의 시간 34페이지. 똑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단어 하나, 쉼표 하나까지도 정확히 일치하는 그 문장을 눈앞에서 마주한 소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그 작가라고요? 그녀는 허둥지둥 돌아와 노트를 펼쳐 비교해 보았습니다. 문장뿐만 아니라 필체의 느낌까지도 유사했습니다. 문장의 숨결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진은 카페 뒷마당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던 영수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고 한마디를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글이란 게 원래 버려진 말로 시작되거든요. 소진은 그 말이 자기에게 들으라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녀는 이제 이 마을에 머물 이유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진은 마을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송국엔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겠다고 보고했고 숙소는 근처 민박집에 정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여행자처럼 보였지만 속은 이미 복잡한 추리에 잠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부러 영수와 마주치기 위해 마을 입구를 서성였습니다. 예상대로 영수는 늘 하던 대로 같은 시간, 같은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엔 익숙한 노트가 들려 있었고 발걸음은 느리고 조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마을 촬영 왔던 방송국 PD예요. 기억하시죠? 소진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영수는 당황한 듯 고개를 갸웃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억. 날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괜찮아요. 다시 뵈어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시작되었고 소진은 자연스럽게 영수의 하루 일과를 따라다녔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음료를 사 마시고 언덕 너머의 공터에서 글을 쓰는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여전히 산만했고 중얼거리는 습관도 여전했지만 문득문득 튀어나오는 단어와 표현은 소름 끼치게 섬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소진이 노트를 몰래 들여다보았는데 그날따라 노트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얀 백지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분명히 뭔가 쓰고 있었잖아요. 그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제까지 봤던 문장들은 모두 어디로 간 걸까? 설마 자신이 착각한 걸까? 아니면 일부러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소진은 민박집 방 안에서 나무 아래의 시간을 펼쳐놓고 책장을 넘기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 속의 주인공은 작가 자신의 자전적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팔푼이라 불리며 살아가는 작자 미상의 남자라는 묘사는 너무도 노골적이었죠.
그녀는 입술을 질끈 다물었습니다. 단지 우연으로 넘기기엔 닮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파헤치는 것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순간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진이 문을 열자 뜻밖에도 영수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낡은 노트 한 권을 들고 있었고 말없이 그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이거 당신이 원하는 거죠? 소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트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거기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원한다면 나는 이제 숨지 않겠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 팔푼이 맞아요. 근데 그냥 팔푼이는 아닙니다. 소진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 남자의 인생에서 아직 펼쳐지지 않은 또 다른 장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노트 속에는 단순한 문장뿐만 아니라 수십 편의 단편소설 원고가 정갈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진은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익숙한 문장, 독특한 리듬. 이건 분명 그 작가의 문체였습니다. 하지만 책으로 출간된 작품들과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마치 그가 스스로를 검열하듯 드러내지 않은 내면의 고백 같았죠. 이거 전부 당신이 쓰신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래 서울에서 살았어요. 이름은 오현우였습니다. 등단도 했고 한때 문단에서 주목도 받았죠. 근데 그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는 차분하게 그러나 어딘가 비어있는 눈으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글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열정, 출판사 편집자와의 갈등, 외면과 비난,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놈, 사회 부적응자, 팔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도망치고 싶었어요. 사람도 세상도 나 자신도. 그래서 여기에 왔죠.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으로요. 소진은 숨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작가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영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팔푼이라는 이름이 의외로 편했거든요. 그 이름 뒤에 숨으면 아무도 내 글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쓸 수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작가라는 호칭에 미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여전히 쓰고 있었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읽히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소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꺼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글은 누군가에겐 숨 쉴 수 있는 창문 같은 거니까요. 영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동료처럼 함께 마을을 걸었고 함께 글을 읽었습니다. 소진은 그를 인터뷰하겠다는 목적을 잠시 접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데 집중했습니다. 며칠 뒤 영수는 처음으로 소진 앞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단하게. 나는 팔푼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문장으로 나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소진은 마음속 어딘가가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이름으로 사람을 정의하지만
그 이름이 진짜를 가리는 순간도 있다는 걸 그녀는 이제야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진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짧은 휴가가 끝났고 프로그램 편성 일정도 밀려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마을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 아니 오현우의 글과 얼굴, 목소리가 매일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소진은 방송국 내부 회의에서 하나의 기획안을 꺼냈습니다. 팔푼이로 살아온 은둔 작가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어때요? 처음엔 다들 어리둥절해했지만 그녀가 보여준 원고, 복사본과 구술, 영상 일부는 회의실의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프로그램 승인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당사자의 동의였습니다. 소진은 마을로 다시 향했습니다. 영수는 예고도 없이 다시 찾아온 그녀를 보고 놀란 얼굴을 했지만 금세 잔잔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작 제안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숨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요.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드는 시간이 흐르고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방송에 내지 말아주세요. 사람들은 여전히 팔푼이를 기억하니까요. 소진은 그 말에 담긴 뉘앙스를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세상의 이름표에 다시 갇히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카메라는 단순한 인터뷰를 넘어 그의 하루, 그의 글쓰기, 그의 고유한 세계를 담아냈습니다.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팔푼이 작가는 익명 속에서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방송 후 작가의 진짜 이름을 궁금해했지만 제작진은 끝까지 비밀을 지켰습니다. 출판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출간 제안을 원했고 전국 독자들은 그의 글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영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시 세상과 맞서는 것, 그건 단지 글을 내보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꺼내놓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다시 싸우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흐르고 종이 위엔 또다시 문장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그는 손에 원고 뭉치를 들고 소진 앞에 섰습니다. 팔푼이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름은 당신이 골라주세요. 소진은 말없이 원고를 받았습니다. 무거운 듯 가벼운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첫 진짜 이름이 이제 사람들 앞에 다시 걸어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책은 무명 작가 팔푼이의 산문집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됐습니다. 저자란에는 단 3글자, 팔푼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책은 예상외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그 작가의 솔직한 문장, 삶의 언저리에서 내뱉는 고백, 누군가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한 그 이야기들이 세상을 위로했습니다. 출판 기념회도 없었고 작가 사인회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을에 머물며 낮에는 밭을 메고 밤에는 원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이상한 말을 중얼대던 팔푼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 책 쓴 분이라며라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정육점 사장은 고기를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좀 심했죠. 말도 함부로 하고 미안합니다. 동네 아주머니들도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 그 책 우리 딸이 울면서 봤다네요. 대학도 잘 못 가고 세상에 뒤처졌다고 자책하더니 이제 좀 웃어요. 고마워요. 영수는 익숙하지 않은 친절과 존중 앞에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건지 자신이 달라진 건지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소진은 꾸준히 그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영수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고 있었고 영수 역시 오랜 시간 닫아놓았던 감정을 그에게만큼은 조금씩 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의 방송국에서 또 다른 제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영상 다큐멘터리를 책으로 엮자는 출판 제안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책에는 그의 실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었죠. 이미 무명 작가로서 성공했으니 이젠 진짜 이름으로 복귀하자는 논리였습니다. 소진은 망설였습니다. 이게 그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그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름으로 나설 용기는 없으세요? 영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용기를 내면 내가 잃을 것도 많다는 걸 알아서 그래요. 그의 말에는 여전히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지 이름 하나에 담긴 모든 시간, 모멸, 낙인이 그를 여전히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소진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의 글은 이미 많은 사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도 이제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거울이에요. 숨는 것도 드러나는 것도 모두 당신의 선택이지만 저는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조금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영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의 눈엔 여전히 두려움과 고민이 어지럽게 얽혀 있었지만 동시에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결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며칠 밤을 새우며 글을 썼습니다. 손끝은 쉬지 않고 움직였고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줄줄이 꺼내졌습니다. 학교에서 조롱당했던 날, 공장에서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시간들,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외로움, 팔푼이라는 별명 하나로 모든 것이 가려졌던 날들까지. 그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누군가에게 제대로 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으로만 자신을 위로해왔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상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고 맨 마지막 장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저자 오현우.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갈 때마다 마음 한편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고 동시에 무언가가 다시 세워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는 그 원고를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소진은 방송국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 잔의 커피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니 현우는 조용히 다가가 커피를 건네받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내가 다시 팔푼이로 돌아갈까봐. 사람들이 날 또 조롱할까봐. 그런데요, 이제 알겠어요. 그 이름이 나를 만든 게 아니라
내가 그 이름을 어떻게 살아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 말에 소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래된 시간에 문이 열리고 안으로 햇살이 비추는 순간 같았습니다. 출판사와 방송국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팔푼이 오현우라는 제목의 자전적 에세이가 기획되었고 방송국은 이를 기반으로 한 다큐멘터리 특집 편성을 확정지었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그의 이야기에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익명의 감동이 아니라 실명을 걸고 마주한 진짜 인간 오현우에 대한 감동이었죠. 마을로 돌아온 그는 달라진 시선을 받아들였습니다. 마트 앞을 지나면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고 초등학교에서는 글쓰기 특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한 눈빛에서 더 이상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닌 존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서전의 첫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나는 팔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현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 문장을 읽는 그의 눈가에도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을 het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어느 날,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작가 오현우 북토크. 도서관 입구에는 손글씨로 쓴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고, 현우의 책과 함께 지역 학생들의 감상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도서관은 만석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 방송을 통해 그의 이야기를 접한 외지인들까지 모였습니다. 무대에 선 현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현우입니다. 예전엔 팔푼이로 불렸죠. 그 이름 때문에 많이 무너졌고 그 이름 덕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기쁩니다. 관객석에서는 잔잔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가 전하는 삶의 편린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아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행사 말미 한 여고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저도 가끔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말도 잘 못하고 남들처럼 똑똑하지도 않아요. 그런 제가 작가님 책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혹시 저도 언젠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행사가 끝난 뒤 그는 도서관 옆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소진이 조용히 다가와 앉았죠. 둘은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공기를 공유했습니다. 소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작가가 되셨네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 자리가 맞나 봅니다. 오래 돌아왔지만 결국 이 자리로 올 수 있었네요. 그의 시선은 멀리 마을 너머로 이어진 산등성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얼마나 헤맸고 또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지금의 고요가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몇 주 뒤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새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팔푼이. 표지 한가운데에는 누군가의 손글씨처럼 흐릿하지만 단단한 글씨로 오현우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그는 그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팔푼이라는 말이 제게 던진 것은 수치였고 동시에 자유였습니다. 그 이름 덕분에 저는 스스로를 다시 보게 되었고 나를 낮춘 세상 앞에서 스스로를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책은 어쩌면 이름을 되찾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현우, 그는 더 이상 팔푼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팔푼이로 살아냈기에 오현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팔푼이의 인생을 살아왔던 오현우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감동 스토리로 여러분께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되어요.